여러분 그 매콤 화끈한 요즘에 그 땡땡탕 매콤 화끈한 뭐예요? 마라탕. 마라 요리를 좋아하는 분들 위해서 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얌테이블 마라새우 마라새우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아 그래요. 마라는 중국 사천지방의 대표적인 향신료 이름이라고 합니다. 혀가 마비될 정도로 맵고 얼얼하다고 해서 마라. 말도 마라, 이말 마라. 할 때 마라. 예. 마라는 그냥 매운 게 아니라 아주 톡 쏘는 매운맛인데 콜라나 홍어가 그러듯이 톡 쏘는 맛은 대체로 중독성이 아주 강력합니다. 톡 쏘는 마라와 굵직한 흰다리 새우가 만났습니다. 흰다리 새우는 살이 토실하고 껍질이 얇아서 마라 소스와 잘 어울립니다. 그 영화 범죄의 도시에서 장첸이 허겁지겁 먹던 것이 바로 마라롱샤입니다. 새우. 네, 그렇죠. 마라롱샤는 새우 대신에 껍질이 두꺼운 민물 가재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가격이 비싸고 일일이 껍질을 까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얌테이블 마라새우는 아주 저렴하고 간편합니다. 전자레인지로 바로 데워서 2인에서 3인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마라새우 600g. 600g. 이 고작 13,900원. 600g인데? 세상에. 600g인데 한근 아니야 한근. 13,900원. 네. 김용민닷컴이 압도적 최저가로 여러분들께 봉사합니다. 새우 머리와 껍질은 통째로 드셔도 무방할 정도로 야들야들합니다. 그래요. 최근에 마라 요리에 위생 문제가 보도된 바 있는데 하지만 얌테이블 마라새우는 마라라는 이름만 같을 뿐 모든 게 다릅니다.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보건증 신고, 품목 제조 번호 신고, 철저한 위생 점검과 소독 과정을 거쳐서 제조 배송됩니다. 김용민닷컴 입점 기념으로 마라새우 2팩 이상 구매하시는 분께는 함께 먹기 딱 좋은 넓적 중국 당면 70g 한 팩을 사은품으로 추가 증정합니다. 네. 아 좋죠. 네, 좋아요. 이럴 때 딱 끝냈을 때 딱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우리는 무슨 뭐 조리 시설이 따로 있지 않고요. 전자레인지 하나 갖고 전자레인지 하나 갖고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게 다 1인 가구들이 전자레인지니까. 그렇죠. 가스레인지도 있지만 되게 안 쓰고. 예. 전자레인지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김용민닷컴. 예. 아까 댓글 보니까 그 댓글이 진짜 많이 보이더라고. 뭐? 최경영 기자는 KBS를 경영하라. 아, 그래요. 근데 그 경영이 무슨 경영이에요? 그 별이 빛난다 별 경자에서 네. 별 경자 그다음에 빛나다 할 때 영자. 그래요. 밤의 대통령이. 그 관은 나이트가 좀 많네. 밤의 대통령이 돼야 할 운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KBS의 방일영. 참 이 방송 전에 제가 관훈 클럽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시간 나니까 관훈 클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관훈 클럽에 관해서도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이게 중견 언론인들의 모임, 관훈 클럽. 예. 관훈 클럽은 본인들은 그렇게 규정을 안 해놨는데 누구 추천을 받아야 돼요. 근데 추천을 받아야 되는 게 관훈 클럽에 이미 기자인 사람들의 뭐 2명 이상씩 추천을 받고 뭐 어쩌고저쩌고 자기들끼리 써놨는데 뭐 나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라 그래도 들어가라 그래도 들어가지 않는데 본인들은 뭐 중견 기자 이상의 뭐라고 해요. 그래서 뭐 신문 기자, 방송 기자 뭐 이리저리 들어가 있는데 이런 그 클럽이 좀 오래됐죠. 이 관훈 클럽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오래돼 있는데 그 존재를 제가 처음 알게 된 게 87년 대선 때 김대중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대선 후보 불러다 놓고 토론했을 때 황당했죠. 예. 야단을 치더라고. 질문 자체가 좀 황당했는데 그 기자들이 무슨 뭐 벼슬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맞아요. 지금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곳이고 관훈클럽 기자의 명단을 입수했는데 그게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1,000명이 좀 넘어가는데 본인의 주소를 써놨어요. 근데 그 본인의 주소와 집 소유 여부를 정확히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수쳐만으로는 그 한 1,000여 명 되는 것에 등기부 등본을 다 뗐어요, 제가. 다 뗐어. 그 비용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게 나오셨겠네. 예. 아니 근데 그 전에 제가 사실 그 이런 방식을 한 10몇 년 전에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한번 해봤었거든요. KBS 스페셜에서. 네네네. 그게 그때도 이제 노무현 정부 때인데
투자냐 투기냐 가지고 그렇지. 이야기가 실소유주를 원한다. 강남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혼 아파트들 재건축 아파트들 실소유주를 원하는 수요가 많아서 여기가 가격이 오르는 거다. 아니다 투기 수요다. 이걸 알 방법이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과학적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자고 해가지고 그때는 제 기억에 한 5천 세대 뗀 것 같습니다. 5천 세대 됐다고요? 5천 세대를 네. 특정 단지를 다 떼버린 거야. 다 떼서 네. 너희들이 진짜 어디 사는지 현 주소지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갑구에 현 주소지가 나와요. 등기부등본 보면 현 주소지를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어디에 사는지 실제 어디 사는지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강남의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자기 소유물에 살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다른 곳에 살고 있으면 투자로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봤더니 강남 3구에 강남 3구에 다른 아파트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40% 정도 됐었고. 오야. 그러니까 다 투자지. 예. 그리고 전 세계 한 20개국 정도가 나왔어요. 세계적인 투자처가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강남에 강남의 네. 재건축 아파트가 그리고 지방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 기억에 그때 한 70% 정도가 자기들이 살고 있지를 않아. 야. 다 이제 투자용으로 투자용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근데 이 관음클럽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최근에 뉴스타파 있을 때 한 거니까 한 3년 전인가 그럴 거예요. 한 천부를 띄워서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서 서울에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한 4,500명 나왔어요. 네. 그 소유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어디에 소유를 했는지를 보니까 강남 3구가 50%가 넘어요. 오. 잘 그러니까 되네, 원래. 정확히 딱 들어맞는 거야. 이게 근데 이게 우스운 게 강남 3구에는 언론사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강남 3구에 살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예. 예? 그러면 여의도면 뭐 그 인근에 산다든가. 네. 네. 이해가 돼. 이해가 돼. 뭐 이해가 될 수도 있지.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뭐 저쪽 저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광화문 쪽이잖아요. 네. 뭐 이렇게 이제 오래된 신문사들의 오랜 연조의 기자들 있잖아요. 네. 근데 관음클럽 중에서도 5년 차 정도 기자들은 강남 3구에 잘 살지는 않아. 국장급들 정도, 국장급 이상들, 뭐 고문하거나 논설위하는 이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이게 의미하는 게 이 사람들이 항상 골프, 강남 아파트 이게 관심인 거예요. 본인들 관심이 신문에 관심사인 거야. 그러네. 그러니까 맨날 그것만 쓰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관심이 강남, 집값. 네. 우리의 관심은 마라새우. 그렇습니다. 말하세요. 먼저 얘기를 했네. 아유, 그렇습니다. 우리 마라새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그러고 보니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이 신문사 뭐 그 언론사 막 이런 간부들이 그 서민들 삶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막 버스 요금 관련해서 막 세금 투입하면 막 퍼주기라고 하고 그렇죠. 버스를 타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뭔지 하얀 거타. 그리고 이제 저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하철 9호선도 이제 민자여서 그거 빨리 전환을 시키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다른 지하철들도 우리나라는 무슨 뭐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투자를 할 때 있잖아요. 시설 투자를 할 때 네. 대중교통에서 빼고 가게 사람이 서는 사람들도 있어야 그게 110%인가 120%인가 될 텐데 네. 그래야 이제 지하철을 세울만하다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BC 분석이. BC값을. 근데 그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동차를 타는 사람만 자가용을 타는 사람만 쾌적하게 다녀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는 사람도 쾌적하게 다닐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네. 근데 그 대부분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꼭 서 있는 기준으로 꼭 몇 명이 서야 그래야 이게 세울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그거 아니고 뭐 조금 좀 헐렁하다 그러면 예산 낭비다 이런단 말이에요. 네. 이게 좀 이상한 거죠. 사실은 자동차 세 개별 소비세 인하하는 게 아주 특정 계층한테 집중적으로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강남 아파트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거 그 이 유예시켜 버렸던 것들이 특정 계층한테 그 아주 그 혜택을 준 거란 말입니다. 네. 근데 그런 거는 어떻게 특혜나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고 대중교통에 관해서는 그렇게 엄격하고 철저하게 규정을 하는 건지 그것도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요. 뭐 공항철도나 뭐 9호선이나 제가 뭐 그걸 타고 다니니까 그거 보면은 진짜 뭐 그 차 한두 대를 그냥 보내거든요. 출근 시간에는. 맞아요. 사람 너무 많아서. 근데 BC값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9호선은 지금 뭐 6량으로 늘린다고 하지만 9호선은 한참 동안 4량이었고 공항철도도 6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뭐 그게 뭐 그 공항철도나 9호선뿐만 아니라 뭐 저기 뭐 의정부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사람들 많이 생겼는데 뭐 기차의 량은 한 2량 정도 되고 그렇지, 그런 데가 이런 많아. 것들이 엄청 많아요. 어우 너무 맛있다.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선배님. 아, 이 마라하고 새우가 이게. 네. 이거 딱 먹으니까 딱 술안주인데. 아 마라가 이런 거였구나. 아 이건 딱 술안주야. 그 마라탕 못 드셔보셨구나. 저 못 먹었어요. 매우 매운. 한 접시가 한 팩. 그렇게까지 양이 찼는데. 많네요. 와. 이게 마라새우. 네. 얌테이블 마라새우는 무슨 술하고 같이 먹어야 됩니까? 요거는 왠지 사케. 아니야. 내가 지금 딱 보니까 현시국의 사케. 난 지금 그게 딱 생각나는데 칭따오 맥주. 칭따오. 칭따오. 아, 그래요. 연태고량도 이런 것도 맛있겠다. 이 아, 맵다. 매워요? 매우면서도 맛있다. 마라가 원래 마라탕이 매워. 아, 입이 얼얼하면서도 하나 더 잘 먹고 만들었다. 아, 이거 드세요. 선배님. 이게 그 딱 연태고량주나 맥주랑 먹으면 음. 딱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새우만 먹고 있잖아. 네. 매워. 아 그래도 맛있어요. 야. 근데 새우가 진짜 실하네요. 먹을 게 많아요. 이거 여성분들이 많이 드시겠는데? 자, 마라새우, 얌테이블 마라새우,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인 최저가로 네.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민닷컴 입점 기념으로 마라새우 2팩 이상 구매하는 분들께 함께 먹기 딱 좋은 아사히 맥주는 아니고 넓적 중국 당면 네, 당면. 79g 한 팩을. 아 여기 당면 넣으면 맛있겠다. 아, 맵다. 매워. 기분 좋게 매워요. 네. 하나만 더 먹겠습니다. 아유, 선배님. 세 개는 채워야지. 와. 다 먹었어, 다. 근데 아까 통으로 먹어봤거든요. 머리하고 그거 먹어도 됩니다. 아 네. 통으로도 먹어보고 떼보도 먹어보고 그랬는데 큰 차이 없습니다. 새우 껍질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껍질 껍질은 안 먹었어요. 먹는데. 네. 그래서 한번 껍질째 먹어봤는데 그 껍질이 얇아가지고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얇아요. 되게. 먹을만해요. 선배님, 그 지금 한일 관계를 놓고 뭐 지금 우리 국민들이 뜨겁게 그 일본 상품 불매 운동에 나서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특히 저 경제계 쪽에서 애널리스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 일본의 그 경제력에 또 이런 자금력에 이렇게 도전하는 것 자체가 무리 아닌가. 아니 딱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네. 일본이 지금부터 한국의 금융시장, 뭐 주식시장 교란시키면은 결국 한 달 안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백기를 들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돌고 있어요. 우리 최경영의 경제쇼 KBS 1 라디오 오후 4시 10분부터 5시까지 이 방송을 꼭 보시면 절대 그런 이야기에 현혹되시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깨알같이 들었어.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 그런 애널리스트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없어요. 예, 실제로는. 그 종편은 왜 그래요? 종편은 예, 장난 아니야. 지금. 이상한데 간단하게만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상황을 보려면 우리가 보통 이제 보스턴 컨설팅 했던 뭐 수압 분석이라는 걸 하잖아요. 수압 분석. 예, 수압 분석이라는 게 내 강점, 내 약점, 그다음에 환경의 기회, 그다음에 그리고 환경의 위협, 뭐 이런 것들을 봅니다. 네네네. 근데 종편이랄지 이른바 조선일보, 중앙일보, 그다음에 경제신문들이 하는 보도들은 대부분은 내 약점과 환경의 위협, 일본의 위협 요소만 봐요. 이 두 가지만 봐요. 그 두 가지만
계속 선전하고 보도하고 과장해서 그걸 크게 보도하죠. 그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강점, 스트렝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걸 이 위협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다른 요건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어퍼추니티, 이 기회의 요건들도 있거든요. 그걸 4개를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평형적으로 보면 네. 아,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석이 나와요. 최소한 비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일본도 시간이 별로 없어요. 10월에 당장 10월 1일부터 네. 소비세 인상합니다. 2%. 네, 2% 인상해서 8%에서 10% 돼요. 근데 네. 그걸 얼마나 염려를 하고 있냐면 그 전에 조삼모사식으로 자동차 할 때 무슨 뭐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무슨 소비가 위축이 될 것 같으니까 특정 뭐 아주 중소 상공인들한테는 야 얼마 팔면 그 얼마에 관해서 5%를 정부에서 대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철저히 조삼모사로 하는데 오늘자 월스트리트저널에도 어떻게 나왔냐면 야 그게 조삼모사지 되겠냐라고 제 분석이 아니고 네. 미국 우위 경제지의 분석이 그렇게 나와요. 2014년에 똑같이 소비세 인하를 해서 경기 침체를 겪습니다. 일본이 네. 소비세 인상을 해서. 네. 근데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또 인상을 한 거는 돈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계속 국채를 찍어내 가지고 그 국채 이자만으로도 정부 예산의 25%를 쓰거든요. 아 그렇게 하면 정부 예산의 25%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 비중으로 따지면 교육비와 국방비예요. 어이구야. 두 개 합하면 한 110 몇 조 나옵니다. 그냥 국방비가 한 50조 정도 되고 교육비가 한 70조 정도 되는데 국방비 50조 조금 안 돼요. 한 46조 정도 되는데 그거 합한 게 그게 25%예요. 우리 예산이 470조니까. 그게 25%인데 교육과 국방이 얼마나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까? 네. 교육 국방이면 예산의 전부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엄청난 거예요. 예. 그 비중만큼을 이자, 원리금도 아니고 원금도 못 갖고 이자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더 이상 국채를 못 찍어낼 것 같으니까 야 당신들이 국민들이 조금 세금을 좀 높여줘 라고 국민들 분만이 확 그거는 일어나거든요.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가 제대로 못 이겼잖아요. 예. 사실상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소비세 인상이 10월 1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본 국내 정치에서는 다른 게 이슈가 된 게 아니고 소비세 인상 때문에 이슈가 됐어요. 그거 가지고 막 야당이 공격을 했고 그거에 쩔쩔 맨 거예요. 그래서 쩔쩔 매다 보니까 야 자동차도 뭐 인센티브를 주고 뭐 또 뭐 해서 중소상공인 해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저 월스트리트저널이 뭐라고 하냐면 야 다 필요 없고 그거 조삼 못 사고 2014년에 똑같이 경기 침체를 또 겪었어. 그럴 것 같아. 이게 결론이에요. 위험해 너희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10월까지 안이하게 어떻게 보면 생각한 거야. 10월까지 한국을 어떻게 누르고 이 상황에서 그 일본 국민들의 이 눈을 이쪽으로 그리고 역사 전쟁으로 이렇게 돌려버리면서 야 바깥에서 우리 이겼어. 우리 이렇게 잘 나가. 조금만 참아봐. 소비세 이번에 인상하자. 인상이 이미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히 그런 바깥으로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8월, 9월, 10월, 특히 10월이 이제 단풍철이고 9월이 우리가 추석이에요. 그렇죠. 9월 추석과 10월 단풍철에 절대적으로 일본 여행을 안 가야 됩니다. 완전히 반쯤 죽여놔버려야 돼요. 예? 그러면 소비세 인상을 하는 일본 중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수가 위축되고 침체되면 그 사람들이 아베의 표밭이에요. 그렇죠. 아베 표밭. 근데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아베도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우리 편이라는 게 최백운 교수가 자꾸 이야기하는 시간이 우리 편이다. 오히려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 일본도 상대적으로 돈이 부족하고 형편없는 상황이라. 근데 우리는 지금 저 중앙정부만 해서는 36%거든요. GDP의 36%가 나쁘지 않죠. 부채가. 그 부채 비율이고
일본은 250%입니다. 네. 엄청 많더라고요, 진짜. 엄청나요. 그거를 이제까지 국민들이 다 떠알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안전하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않죠. 올라가는 소비세도 않죠. 언제까지 버틸 건데요? 무역 적자는 계속 났었죠. 한두 번 이제. 근데 우리랑 지금 무역 흑자가 나는 우리가 거의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랑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면 무역 흑자가 나리라는 보장이 없잖아. 그렇죠. 일본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 안 가고 쥐들이 안 팔겠다고 했으니까 안 팔겠다고 한 거 우리가 안 사고 대체를 해버린다면 일본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균형 있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야 우리가 뭐 이렇게 되면 일본이 이렇게 공격하면 우리는 이렇게 하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경제는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아베가 이렇게 쳤을 때 우리 정부가 적당한 선에서 굽히고 들어올 거라는 계산을 한 게 아닐까요? 그렇죠. 그죠? 예, 분명히 그런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 계산의 근거는 조선일보. 조선일보. 그러니까. 네. 조선일보의 끊임없 오늘도 조선일보의 헤드라인이 뭐냐면 일본과 한국이 싸워서 중국과 타이완, 대만만 이득 본다. 맞아요. 네. 이게 일면이었거든요. 네. 그게 뭔 말이냐? 야 그만해라. 가서 굽혀라. 굽히든지 어떻게 해봐라.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도 조선일보가 지지하는 정당에 불리해지고 있거든.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야. 경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뭐 한국의 이익을 중요시하게 생각한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뭐 양심의 자유라고 덱들의 양심의 자유라고 치고 덱들의 양심의 자유인지 몰라도 하여간 지금까지 나온 정치 경제적인 그 스탠스를 봤을 때는 조선일보의 그 방향성이라는 거는 싸움이 너무 크게 일어나서 이렇게 확전이 돼버리는 것을 원치를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국가적 위신을 채우면서 일본한테 비기기라도 해버리면 조선일보로서는 큰일 납니다. 비교도 큰일 나네. 예. 왜냐면 아까 세지마 류조에서 이미 이야기했듯이 일본한테 끊임없이 배워왔고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스스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특히 논설위원실을 장악하는 그 분들은 절대 벗어나질 못했어요. 예. 편집국을 장악한 사람들은. 예. 오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지금 정책 대전환 말고 무슨 방법이 있는가? 그렇지. 그게 정책 대전환이라는 거는 최저임금을 시작할 때부터 맞습니다. 그거예요. 최저임금을 올릴 때부터 정책 대전환 하라 그랬었잖아요. 예. 주 52시간 관련해서도 이 주 52시간도요. 언제 한번 저널리즘 토크쇼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 아니 우리가 그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할 때 생각나세요? 언론? 한국 언론? 망할 것처럼 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이런 거예요. 정책 기조의 전환 없이 이런 임기응변 조치로 일본의 무역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지금 정책 대전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의미는 이게 낙수 효과라고 해가지고 대기업이 잘 벌면 재벌이 잘 벌면 이재용이 잘 벌면 나도 잘 벌 거야라고 네. 생각한 게 IMF 이후의 경제 정책이었잖아요. 네. 근데 쭉 해왔는데 나는 잘 본 게 없는데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비정규직화되고 대부분은 아니지만 한 40~50% 정도 통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30%에서 40대 후반까지 비정규직화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계속 가난해지고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자산 격차가 계속 벌어지니까 이걸 정책적으로 대전환해서 직접 가난한 사람들 중산층에게 직접 정책적인 혜택을 보도록 하자. 기업한테 바로 떨어뜨리지 않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책적 혜택을 봐서 그게 그 돈으로 소비를 하면 그게 기업들의 생산을 늘리고 기업들의 생산을 늘려서 고용을 증가시키고 임금을 늘리고 다시 소비가 늘어나는 선순환의 구조가 될 거다라고 네.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현재 정부가.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정책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어느 정도 봐야 되냐. 일단 정책을 꾸준히 실시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꾸준히 20년 실시를 해봤어요. 우리가 빈부격차 양극화가 되는 정책을 꾸준히 20년을 실시해봤어.
낙수 효과라고 해서 다 믿고 국민들이 다 믿고 대기업 재벌 퍼주기를 20년 동안 실시를 해본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복지 정책 같은 경우는 퍼주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기업들한테 각종 세제 혜택이랄지 법인세 인하는 왜 퍼주기라고 안 합니까? 우리나라 법인세가 이명박 정부 때 낮춰져가지고 22%잖아요. 명목 예, 법인세가 22%지만 실제 대기업 삼성전자가 내는 법인세는 사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만 13% 정도 돼요. 13%면요. 국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1억 정도 받는 근로소득자가 있잖아요. 근로소득세를 내도 13%보다 더 냅니다. 그렇죠. 근데 1년에 못해도 수십조를 버는 기업이 어떻게 13%를 냅니까?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왜 내가 내 비서가 내는 세율보다 적게 내야 되냐. 나 소득세 제발 좀 올려달라고 한 거예요. 네. 말이 안. 근데 비서도 몇백만 불씩 버는 사람이야. 근데 이게 실링이 있으니까 천장이 있으니까 나는 얘보다는 훨씬 많이 버는데 내 비서보다 내가 더 내야지 세금을. 이게 말이 돼? 라고 워런 버핏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소한 자본주의가 돌아가려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네? 워런 버핏의 정책 기조 전환이 필요하죠. 이게 정책 기조 대전환이고 이게 자본주의 제대로 가는 자본주의인 거죠. 아니 13% 아니 근로자 어지간한 1억 이상 요새 1억 이상 받는 근로소득자도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많아졌어요. 특히 이제 수출 대기업이 잘 되면서 그런 기업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10대 기업들 어지간한 한 과장 차장 정도 이상 되면 1억 정도 받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요. 그런 이제 1억이 뭐 몇만 명 수준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는 근소세가 근로소득세가 15%예요. 근데 어떻게 기업에서 삼성전자가 수십조를 벌면서 13%를 내냐고 실효세율이. 그거는 국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네. 유럽 축구 그 클럽 축구에서 뛰고 있는 우리 국내 선수들 세금 엄청 떼가거든. 그거 한 40% 엄청 떼가거든.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탄핵당한 대통령의 공약이 뭐였냐면 10년 전이 아니죠. 한 6, 7년 전 공약이죠. 네. 공약이 경제민주화야. 아, 그렇죠. 맞아. 네. 경제민주화로 대통령이 됐어. 맞아.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고도성장이랄지 나는 박정희 대통령처럼 뭐 하겠다라고 해서 뭐 당선이 됐으면 이 자유한국당의 지금의 어떤 스탠스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이미 7,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김종인 씨를 영입해서 그걸로 경제민주화로 당선이 됐어요.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이후에 앞으로 대선 때 국민들이 아무리 반동으로 레트로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이 경제민주화에 관한 이 큰 흐름 우리도 좀 먹고 살자. 야 어떻게 당신들만 그렇게 먹냐. 우리 좀 나눠야지. 그리고 어차피 대외 환경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7, 80%가 수출로 먹고 살아요. 우리나라가 뭐 수출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있습니까? 통제 못합니다. 수출입을 어떻게 통제해요? 국가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금리를 할 수 있습니까? 환율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금리를 계속 인하시켜버리면 외국 자본이 나가버릴 것이기 때문에 안 되고 환율 눈치 봐야 되잖아요. 환율 눈치 봐야 되기 때문에 금리도 조금씩 미세하게 미국이 내린다고 하면 조금. 그다음에 환율 눈치 봐야 되고 환율도 자유 변동 환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예요. 예산 가지고 재정 정책하는 것밖에 없어. 그건 어떤 정권이 바뀌더라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정부의 포션이 점점 줄어들고 시장 경제, 민주 경제가 그 민간 경제가 이미 많이 커져버렸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거기에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확대를 하고 이 사람들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대하도록 리버럴한 생각들, 가치적인 생각들, 그 다음에 비판적인 생각들을 젊은이들이 할 수 있도록 그냥 계속 길을 열어주면 돼요. 꼰대 같은 생각, 직선적인 생각, 수직적인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하고 군대적인 생각들을 강요를 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일본처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포지셔닝이 자유한국당이나 조선일보는 과거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충심에서 우러나는 조언인데 그거는 독입니다, 독. 점점 사회는 변해가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거스를 수가 없어요, 이건. 왜냐면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이 사회도 살아야 되고 그 민주화나 자유화의 물결이라는 거는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7, 8년 전에 본인의 당 후보가 경제민주화가 1호 공약이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무슨 뭐 경제대전환위원회 아까 정책 대전환 이야기했지만 경제대전환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첫 번째 나온 게 뭡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7월 4일 날에 국회 대표연설하는데 그러잖아요. 노동조합 대신에 노동자가 각자로 노동자라는 말도 안 하고 근로자가 각자 자유계약하자. 1대1로. FA로. 그러면 누가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저 임금 올려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노동조합 대신에.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단 1분도 노동자 생활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예. 근데 그게 똑같은 발언이 경제대전환위원회 그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만든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칭찬에 맞이하지 않았던 6월 4일 날에 만들었어요. 메모드급으로. 그 위원회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김태기 교수라는 분이 해요. 사실상 노동조합을 그냥 뭉개버리고 민주노총 이런 거는 뭉개버리고 그리고 1대1로 자유계약식으로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철저히 기업이 아주 유리한 고지에서 계약을 하면 노동자는 3,500만 원 받을 거 2,500만 원 받으면서 일하는 겁니다. 그 식을 선호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말을 학술적으로 상당히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원내대표가 그 이야기를 직접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상권이나 이런 거는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그리고 경제민주화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김종인 대표랄지 뭐 저 누굽니까 저 박근혜 대통령만 그 이야기 했습니까? 우리 헌법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저 우리 최경영 기자 모시고 한일 최근의 현안서부터 시작해서 저널리즘의 어떤 가야 할 길 그리고 우리 최경영 기자의 그간에 참 파란만장했던 스토리 정말 1시간 10분 안에 아주 짧게 요약해서 들어봤는데 아 정말 무궁무진하죠. 화수분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드라마가 KBS 1라디오 최경영의 경제쇼에서 펼쳐집니다. 오후 4시 10분에. 끝까지 깨알같네. 아니, 하여튼 뭐 지금 우리가 가장 큰 걱정거리가 경제 아니에요? 경제? 그렇죠. 근데 하여튼 최경영의 경제쇼 한 50분만 들으면 50분도 아니에요. 45분만 그렇죠. 들으면 정확하게 현재 우리의 현주소와 한 달만 들으십시오. 예. 그러면은 이게 진짜 뭐 여러 다른 우려와 또한 여러 가지 또 마타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금융 위기 옵니까? 일본이 금융 갖고 장난쳐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외채가 4천억 불이 넘는데 그리고 단기 외채를 일본이 아니고 다른 나라들이 불안하다고 해서 단기 외채 6개월이나 1년분을 한꺼번에 다 갚아요. 다 갚더라도 한 2천억 불 남아요. 그 우리가 IMF 국난이 왔었을 때 한 30억 불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잔고에. 우리가 지금 4천억 불 있는데.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 사실상 부채 비율이 마이너스라고 봐야 됩니다. 부채 뭐 그 대차 대조표에는 한 30% 정도 나와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많지가 않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IMF 한란 위기 이후에 우리 특히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중소기업은 어려운 게 사실인데 중소기업이 한두 개 망한다고 해서 한국에 외환위기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뭐 크게 봤을 때는 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대우조선해양도 망했잖아요. 망했는데 경제위기 왔습니까? 안 왔잖아요. 그 전에 성동조선 굉장히 큰 회사였거든요. 망했습니다. 왔습니까? GM대우 사실상 거의 부도 위기까지 갔지 않습니까? 망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10대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100% 이하예요.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IMF 환란 위기 때 수백 %였어요. 근데 그 장부상 그랬고 까보니까 수천 %야. 까보니까 대우 같은 경우는 수천 %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상황은 다릅니다. 조선일보 망한다고 나라가 망합니까? 아유. 일부러 망할 수도 있지. 흐뭇해지네요, 갑자기. 자, 관훈 라이트 클럽 오늘 최경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4시 10분 매일 오후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 10분부터 4시 55분까지 그거 들으시고 또 김용민 라이브로 이어서 또 들으시면 좋겠어요. 주말판도 올리시는 거예요? 주말판도 있습니다. 거의 매일 하시네요. 그러면. 그 유튜브도 있어요. 유튜브도 있고. 최경영의 경제쇼. 팟캐스트도 있고. 그동안 계속 올려 놓았으니까 한번 여러분 또 한번 유튜브 들어보시면 있습니다. 좋겠어요. 유튜브 팟빵. 네, 그렇습니다. 순위가 쑥쑥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유튜브 봐주십시오. 네. 구독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정한 저널리즘의 표상 또 경제 저널리즘의 또한 기준. 네네. 네, 이분을 생각하면은 이분이 거짓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매서운 진실의 표상 우리 최경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4시 10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KBS 1라디오 최경영의 경제쇼도 많이 청취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